오늘 영상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주식 투자가 손실나는 투자자의 유형을 분석해서 투자자 본인은 이제 좋은 매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모호한 습관 5가지를 고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오늘 새벽, 4월 3일 새벽에 트럼프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했죠. 이게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세이뷰로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었죠. 지난주에는 계속 세 쪽이 많았습니다.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런 하락 장세에서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실전 매매 내역을 보고 정리를 해드리고, 2주차 투자 전략을, 원래는 투자 전략을 주말에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상호관세가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한국장을 보고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을 단기간에 주목해서 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이 좀 키포인트가 되는 날이라 주말이 아니라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나쁜 습관 5가지에 대한 거는 이제 특정 주식에 애정을 가지기, 그리고 첨단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 무슨 굴뚝주나 이런 게 아니라 첨단 기업을 선호하는 게 더 주식 투자에 더 멋있게 보이고 이러는 거죠. 소외주, 특히 저평가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인기주나 주도주는 주로 이제 고퍼주고 많이 올랐다고 외면을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매도 전략이 없이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사거나 계속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원칙이 뭐 대단한 원칙 같이 이런 원칙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주식을 가지고 있기, 이런, 본인들은 이게 좋은 매매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나쁜 습관으로 될 수가 있는 그런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정 주식에 애정을 가지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분석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종목을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만 찾아보고, 아니면 그 종목의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보고 그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계속 보고 이러면은, 많이 알면 확실히 실패 위험성이 줄어들긴 한데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꼭 그 종목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그냥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는 순간 그 회사의 어떤 팔아야 될 이유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게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좋은 정보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주식을 단순히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종목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매매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려면 일단은 그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특히 뉴스나 이런 데서 왜 하락했는지 그 하락의 이유가 나오겠죠. 엔비디아 같은 좋은 주식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하락을 하는데 하락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런 매도 관점의 이슈나 영상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듣기 싫다고 이 종목은 무조건 상승한다 해서 그냥 그 종목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정보나 자료는 모두 스킵시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정보만 계속 습득을 한다면은 결코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의 통찰력을 믿지 말라.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던 건데,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고 이러면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값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자 막 이렇게 4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살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대가 다 분리돼서 오히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저출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1인 가구나 이런 가구 수가 늘어나서 부동산 값이 계속 그동안 올랐다. 그러니까 자신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혼자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은 제가 2018년, 19년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좀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인공지능이 거의 대중화가 되진 않았죠. 소수가 이제 좀 개화기라고나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단계였는데 그 책의 저자가 주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인공지능이 좀 대중화가 되면 게임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많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정보죠. 뭐 다 그 인공지능이 널리 퍼져서 그런 책에서 엔비디아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무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때 인공지능을 미리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 인공지능이 대중화가 됐을 경우 수혜받는 기업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 통찰력을 발휘해서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첨단 기업 선호를 하는 것은 그 워렌 버핏도 첨단 기업을 선호하진 않죠. 보험회사나 코카콜라 뭐 이런 그 음식료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회사는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애플은 물론 첨단 기업이죠. 첨단 기업이지만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 투자한 입장은 세계 1위. 모든 그 세계의 사람들이 휴대폰에 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자산으로 모두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서 세계 1위인 업체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그 회사 주식을 보유를 한 것입니다. 첨단 기업은 물론 변동성이 크고 뭐 성장률도 굉장히 높죠. 뭐 코카콜라나 이런 뭐 그런 고전적인 회사들보다 그 당연히 성장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기차 테마 같은 거가 굉장히 이제 첨단 업종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2023년 7월에 이 당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이 이제 고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뭐 거의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으로 같이 그 좋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추천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일단은 제가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고요. 충전한다는 게 좀 귀찮게 느껴졌고 이제 날씨가 극도로 추울 때 약간의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는 전기차에서 더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는 이때 뭐 굉장히 외국인도 공매도를 많이 치고 그 증권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그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 그래서 매도 리포트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였지만 대중들은 첨단 기업이기도 하고 이전에 말한 어떤 전기차 테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전기차 인버스 주식을 공매도 칠 수는 없으니까 인버스 주식을 그러니까 매도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그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상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주식을 지금 단가는 이렇지만은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좀 수량을 늘려서 그런 거고 거의 최저가 부근,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장 그 고점에 있을 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뭐 한 48% 되죠. 이것은 이제 전기차 같은 첨단 기업이란 게 닷컴 버블 때도 시스코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이죠. 1998년, 그 99년 이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시스코가 대장주였는데 뭐 지금 시스코가 지금도 뭐 훌륭한 회사긴 한데 이미 옛날에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때도 야후가 1등이었지만 지금은 뭐 구글이 검색에 1등이죠. 소니 같은 회사도 뭐 TV나 뭐 워크맨 이런 것에서 선도적인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가전 회사가 아니고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뭐 애플이 1등이죠. 그래서 첨단 기업이란 거는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순식간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현재 1등 기업이 언제든지 후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지금은 뭐 국민주 같이 뭐 30년을 놓기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국민주 같이 그런 장기 투자의 대명사 같이 한국 주식 중에서는 언급이 되지만 그냥 1등으로 들어온 기업일 뿐이죠. 이걸 과거 시점에선 그 삼성전자가 1등을 할지 뭐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첨단 기업만 선호하는 것은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소외주 저평가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인기주나 주도주는 많이 올랐죠. 퍼도 굉장히 높고 뭐 52주 전에는 뭐 3분의 1 가격인데 지금 뭐 그러니까 3배나 오르고 막 이런 주식들을 산다는 것은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는 굉장히 그 좀 어려운 일이죠. 많이 올랐다고 외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치주인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서 많이 오르지 못한,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비인기주죠. 비인기주가 거꾸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으면 그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아무래도 주가가 낮게 되니까요.
그리고 성장주, 주도주는 인기주, 이런 것들은 높은 퍼 때문에 투자자들, 특히 처음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대비 9.9% 이내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안 나오는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외주나 저평가 주식, 가치주를 선호하는 매매 습관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인기주나 주도주 중에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좋다고, 좋은 매매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시트 전략이 없는 거죠. 이건 뭐 장기 보유 무조건 보유한다 라고 하는 건데, 보통 저는 이제 주식 살 때 매수 첫날에 수익이 발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은 한 주나 10주 정도 사놓고 계속 주가를 지켜보다가 이제 어떤 조정을 보이는 날, 다른 테마나 업종이 죽지 않았는데 그 종목만 좀 하락을 하거나 이런 날 이제 그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매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꼬리, 그 밑꼬리에서 매수가 되고 종가는 내가 사는 가격보다 올라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이 주식이 떨어질 때 매수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종가가 자신의 진입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도 전략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매수 첫날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일단 내 생각이 맞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오늘 샀는데 당장 오늘 손실이고, 내일부터 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손실이 더 커지고 계속 손실이 점점 커진다, 이렇다는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주식이죠. 내가 상승을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점점 매일매일 하락을 한다면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손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이 없게 되면 차트 같은 것도 보질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를 해도 최후의 손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뭐 10%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죠. 특히 뭐 100%, 200% 오른 주식은 최고가 대비 20%, 30% 빠졌다가도 다시 상승해서 또 최고가를 돌파하고 이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산 진입가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하면 무조건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20%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겠죠. 20%까지 내려가면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거니까 한 25%까지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손실은 25% 이상은 발생이 안 한다. 물론 커다란 개파락을 당하면은 그보다 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최대 손실을 한정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자금 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후의 손절이 없으면 주식 투자는 결국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큰 하락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장세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최후의 손절을 하고 주식을 0으로 만드는 시점이 없다면은 10년, 20년 계속 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손실로 귀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끔 이제 평생 들고 가는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진짜 내 자식에도 물려주고 내 손자에게도 물려주고, 이것은 제 생각엔 전혀 다른 개념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주들은 그렇겠죠. 대주주들은 특히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이걸 팔았다 다시 샀다 이럴 수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은 이런 식의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해서 어떤 커다란 어떤 하락 장세는 피하고 어떤 큰 폭의 손실 90% 80% 손실 나는 거는 막고 최소한 한 20% 30%의 손실로 막을 수 있으면 그 전에 수익을 낸 것은 많이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90% 95% 99% 손실이 난다면 50% 수익이 났다가도 다 토해내는 그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나 주식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모든 장세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런 식의 투자도 분명히 좋은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은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하락 장세에서 지금은 장세가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방어주나 배당주를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 이해를 안 갑니다. 하락 장세라고 예상이 되면 현금화 시키고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도주나 다시 테마가 돌 때, 다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맞지, 무슨 하락 장세에 하락 폭이 적다고 배당주나 방어주를 산다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월봉을 보면서
모든 제가 뭐 이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죠. 월봉을 보면 모든 시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전략이라는 것을 뭐 많이 분석을 안 하고 한 1분, 2분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안 보이면 당연히 현금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선물 투자나 원자재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이제 할 수 있게 본인을 스스로 갈고 닦으면 하락 장세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이제 뭐 숏에 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기차 같은 것도 그냥 매수 전략, 롱 전략만 고집한다면 그냥 사는 것밖에는 없겠지만 숏 전략을 해서 아까 같이 뭐 인버스 주식을 인버스 ETN을 매도하거나 이러면은 전혀 이제 꼭 롱 그 주식은 사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 종합지수의 월봉을 보면 뭐 여기 한 20년 정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별볼일 없는 장이었습니까? 물론 이런 장을 미리 예상하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럴 때는 이제 9.9% 이내 종목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이렇게 하락 기간에는 특히 그렇겠죠. 이렇게 하락 기간이나 이게 스스로 그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지표가 내가 주식을 좀 멈춰야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야 되는 시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9.9% 종목수로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수만 보면은 지수가 뭐 하락하 많이 떨어졌으면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수의 절대치만 보고 내가 주식을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현금화해야 될 시기인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식의 그 9.9%그 인기 있는 종목수로 하는 것은 현재의 장세가 투자할 만한 시기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 없는 시기인지 한눈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영상 후반부는 이건 뭐 일본 니케이 지수 월봉이고요.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죠. 이런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런 지난주는 하락 장세였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선물은 오히려 하락 장세 때 수익이 좀 잘 나는 편입니다. 변동성이 아무래도 하락 장세에 그 변동성도 크고 뭐 세일 쪽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아무래도 하락 장세 때 또 반등도 크기 때문에 바이 쪽에로도 뭐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오늘 같은 그러니까 4월 3일장 같은 경우는 개파락 나스닥 선물이 뭐 4%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했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양봉을 내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바이로도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코스피 선물을 6개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 뭐 이번 주는 괜찮았습니다. 뭐 6억 여기 뭐 보면은 손실난 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이 6억 4억 2천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도 4억 2천 분명히 이거 뭐 계속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수익과 손익 그 결국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계좌가 좀 작아서 3,500만 원 이쪽도 1,700만 원 그리고 이쪽은 1,600만 원이고 이게 오늘은 이건 4월 3일이 안 잡혀 있어서 오늘은 2,300만 원 작은 계좌는 몇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나스닥 선물은 여기는 20만 불 쪽이고 여기는 10만 불, 한 11만 불에 지금 매수 포지션 갖고 있는 거는 9천 불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을 보면 이제 어제가 이제 이 2만 부근까지 갔다가 2만을 넘었었죠. 2만을 넘었다가 트럼프 상호 관세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고 개파락을 굉장히 그 얘는 프리장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장 열릴 때 뭐 4% 이상 빠졌다가 지금은 뭐 3%대로 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계좌의 잔고를 보시면 이제 많은 종목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도 꽤 많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리고 S&D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조금 돼 있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이죠. 이것도 25%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은 뭐 이제 작은 주식들이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편입을 했는데 폭락에는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일 이제 종목 정리를 하면서는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종목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도 약간 관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S&D는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APR이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주는 그나마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도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주식이니까 아무튼 관세가 가장 이번 주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좌 2는
종목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 3억 목표로 요즘 운영 중인데 계속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한 5,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계좌에는. 최고가 대비 9.9% 종목 수는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저점을 쳤습니다. 제가 50개 밑으로 내려가면 전 종목을 매도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50개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화요일 날 강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종목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피나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리고 수목은 계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월요일보다는 상황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해서 그렇지 다른 방산주나 조선주나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한 주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 이제 오늘이 이제 분기점인데 한국장이 그래도 괜찮은 양봉으로 끝났죠. 상호관세를 이겨내고 2주차 투자 전략은 지난주에는 제가 셀 뷰로 했는데 이제 셀 뷰는 일단 접은 상태고요. 이번 주는 미국 관세가 이때 나왔죠.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세게 나와가지고 퍼센티지가 높았죠. 그래서 미국 관세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다른 중국이나 EU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현재 나온 미국이 이제 공이 넘어갔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협상 위주로 되면서 뭔가 좀 유화적으로 가게 되면은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보복 관세나 이제 거의 전쟁같이 관세 전쟁 형태로 시작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수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실업률이 있죠. 실업률이 있고 CPI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사실 GDP입니다. GDP 나우에서 나오는 것은 1분기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지키고 있죠. 마이너스 점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이 또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실업률부터가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반영되는 실업률과 CPI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전에 나온 것들은 이제 바이든 때 것들이고요. 그래서 관세가 1순위고 경제지표 진행되는 것 중에 특히 GDP 상황을 보면서 바이뷰로 갈지 셀뷰로 갈지 현재는 바이뷰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바이로 일단 조금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국장 미국장 똑같죠.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따로 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관세의 영향과 미국의 GDP나 어떤 경제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한국장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이제 실업률이나 CPI 특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5% 찍었죠. 5%에서 많이 더 올라간다면 이건 심각한 거고 다음 발표 때 이제 5%에서 4%대로 하락을 하면 조금 숨을 돌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 뷰로는 보고 있지만은 이게 바이다 하고서 매매에 적용할 건 아니고 미국 관세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실업률하고 이제 GDP 나우 쪽에서 나오는 GDP 그리고 오히려 이게 CPI 발표되는 것보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거를 주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장은 50개 이하일 때 장기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올라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 번 더 무너지거나 관세가 좀 보복 관세나 이제 전쟁 양상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나쁜 식으로 계속 나오면 50개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전 종목 매도로 하고 현금화 시킬 생각입니다. 미국 지표 발표 일정은 당장 오늘 이제 21시 30분 실업수당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23시에 ISM 비제조 구매자 관리자 지수 그리고 내일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죠. 실업률 그리고 2시에 GDP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새벽에 이제 파월 연설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CPI 기대 인플레도 나옵니다. GDP 나오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제가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당장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고 가시는 게 당장 금요일 매매부터는 어떤 주식을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금요일과 다음 주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